지난 2월 13일은 세계 라디오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라디오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유네스코 선정 기념일인데요. 2월 13일 세계 라디오의 날. 올해 토론 주제는 라디오와 기후변화였다고 해요. 라디오는 과연 전 세계 기후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 늘 세계 각지의 기후 트렌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올해의 기후변화 언론인상을 수상하신 윤한섭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론사에 계시다가 녹색전환연구소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어떻게 요즘 일하시는 건 괜찮습니까? 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잔잔하게 바빠진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바빠. 그죠? 언론사는 좀 굵직하게 바쁘다. 굵직하게 바빴다면은 네. 연구소는 굵직하게 늘 끌어가야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드는 게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일이 많다는 얘기 같아요. 일이 많습니다. 일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잔잔한 일이 끝도 없이 많다 이렇게 그래서 들리는데요. 좋은 점은 간식이 많습니다. 연구소에 갔더니 네. 지금은 어떤 주제로 하고 있나요? 녹색전환연구소가? 저희가 지금 경제전환팀, 기후시민팀, 지역전환팀이 있는데요. 저는 기후시민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팀별로 좀 이슈는 다르긴 하지만 저희 기후시민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역에 있는 기후시민들을 조직화해가지고 좀 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계 라디오의 날을 맞아 토론회를 했다. 이거 윤원섭 연구원님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저는 몰랐을 것 같은데 이런 토론회가 있었는지 주제가 기후변화였다.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모인 걸까요? 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연구소인데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전 세계 8명의 라디오 진행자와 PD들을 찾아서 라디오와 기후 저널리즘을 주제로 간담회와 콘텐츠를 각각 좀 해냈습니다. 우리한테 왜 연락이 안 왔지? 이게 한국은 아직 그 네트워크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브라질, 칠레,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 언론인들의 국적 역시 다양했는데요. 네네. 이들 언론인 8명 모두 옥스퍼드대 산하 기후 저널리즘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 기후 저널리즘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야겠구나. 네. 라디오 PD와 진행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역에서 어떤 기후 보도를 오디오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일단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오디오 기반 플랫폼들이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공통된 목소리였고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거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등 다른 분야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까지는 잘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실 이해를 가로막는 경우도 어려워요. 많죠. 네. 여기서 라디오만의 장점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라디오 같은 오디오 플랫폼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청취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실제 목소리와 감정을 담아서 생생한 분위기를 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진행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장면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상상해야 하죠. 즉 오디오 저널리즘의 힘이 기후 스토리텔링 영역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오디오 저널리즘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게 어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어떤 분이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하려면 힘들다.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고 어렵고 얘기를 길게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의 기후에서 우리는 상당히 청취자분들하고 재밌게 왔던 것 같은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 오디오의 특징일 수 있었겠어요. 텍스트로 전달하는 거랑 사람의 말로 전달하는 거랑 8개 나라 설문조사는 결과가 어땠나요?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기후 저널리즘 네트워크가 연례적으로 기후 청중 현황을 분석을 하는데요. 청중 현황. 네, 올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 일본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네. 그 결과 설문조사 문항이 이렇습니다. 지난주 어느 플랫폼을 통해 기후 관련 정보나 뉴스를 들으셨나요? 그 결과 라디오를 통해서 기후 정보를 접한 응답자는 9%에 그쳤습니다. 맞아요. 많이 안 들어요, 라디오. 이게 요즘. TV가 31%, 온라인 24%, 소셜미디어 19%보다 낮았는데요. 이게 신문이 10%였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종이신문하고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올드 미디어인 거죠, 지금. 그쵸. 라디오하고 신문이. 그런데 여기서는 기후변화 이야기 매체로서 라디오만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앞서 8개국 언론인들이 말한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 연구소 역시도 라디오를 통해서 기후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이 장점이 좀 명확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어떤 장점일까요? 기후위기는 더는 먼 위협이 아닌 당장의 우리의 삶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바꾸고 있는데 이거를 네. 주방이나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음,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에 날씨 예보와 함께 블루카본이나 그린 수소의 장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고요. 네. 폐쇄를 앞둔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던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앞서 진행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시각적 저널리즘을 소비하는 시간이나 집중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도 다가가기 쉽습니다.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네. 가령 재해가 발생한 지역, 그래서 방송이 어렵거나 인터넷이 끊긴 경우에는 라디오가 가장 빠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22년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 피해를 당한 파키스탄의 한 라디오 진행자는요, 당시 라디오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셨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터넷이 끊겨도 피해 지역에 가서 라디오를 통해 가장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요. 라디오는 기후변화 보고와 빠른 정보 전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러네요, 진짜. 방송이 어렵거나 인터넷이 끊긴 경우 거기서 라디오는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난 방송 하면은 라디오를 바로 떠올리나 봐요. 지진이 왔을 때도 사람들이 단파 라디오나 라디오 그 위기 대응 물품으로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라디오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일상에서 폭넓게 접하는 매체로서 라디오는 지금 많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라디오의 장점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지금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이게 그래서 라디오로 위기 대응을 했던 어떤 실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라와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스페인을 먼저 가볼게요. 스페인 공영 라디오 방송국 RNE의 아침 프로그램 이제 메인 앵커이자 라디오 진행자였던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은 극심한 가뭄으로 스페인 사회와 경제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도 물 부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뭐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 아침 그 라디오 통해서 공유를 해주셨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상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부와 지역 그 농업부를 연결하는 양방향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셨다고 해요. 네, 네. 농민분들이 입은 피해가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 해결책을 담은 정보 역시 제공하면서 좀 청취자들로부터 좀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네. 칠레 등 남미에서도 지역사회 내 기후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스태프랑 청취자들끼리 좀 서로 지역 내 기후 문제를 갖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유명한 오디오 저널리즘은 영국 BBC의 월드 서비스입니다. 이게 맞다. 42개국의 언어로 예. 매주 3억 2천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예. BBC의 모라 모리슨 PD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드 서비스를 듣는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 최전선에서 살고 있다. 이들을 위해 라디오 등 오디오 저널리즘 역시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요. 아까 일상생활 속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거기서 블루카본이나 여러 가지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의 애환 이런 걸 듣는 게 사람들이 더 일상으로 느끼면서 듣게 되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네요.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기후 이야기를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게 라디오의 장점이다. 우리나라 라디오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의 기후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출퇴근길로 보통 주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다 챙겨보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한국 라디오 주요 메인 프로그램에서 기후변화 이야기 듣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날씨 얘기 정도로 끝나나요? 아니면 기후 문제 심각하다 정도에서 끝나고요. 탈탄소와 생태 회복이 곧 국가 경쟁력과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말, 이거
한국에서 참 듣기 어렵습니다. 네, 네.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정말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사실 올해 유네스코에서 2025년을 기후변화의 전환점이 돼야 하는 해로 소개했습니다. 네. 라디오 역시 기후보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네.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들 역시 좀 바꿀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의 기후에 경쟁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함께 있고, 그렇죠. 탈탄소화, 생태 회복, 이게 곧 국가 경쟁력이다.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말 안 하잖아요. 산업하고 기후 위기 대응은 적대적인 것처럼만 얘기하는데 신성장 산업이 기후 대응에 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오늘 라디오 얘기 이렇게 들으니까 힘이 나는데요. 윤한섭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님과 라디오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네트워크 8개국이었으니까 다음에 9개국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가입하면 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70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이미요? 네, 한국만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70개국이 가입했는데 한국에 안 했어요? 네. 와, 그럴 리가. 네. 당황스럽네요, 그것도.